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대만의 TSMC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간 소송이 타결됐다는 뉴스와 중국 반도체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반도체 소식인데요. 이 대만 디지타임스의 난기사입니다. 최근 D램 사업에 진출한 칭하유니 그룹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짜여진 D램 시장을 구조적으로 대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칭하유니가 톱3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도 담았습니다. 특히 올 6월 말에 설립된 칭하유니 그룹의 D램 사업을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바로 중국의 낸드 사업을 이끄는 YMTC에서 3D 낸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찰스 카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찰스 카오는 대만 D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만 반도체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완전히 밀리긴 하지만 D램 글로벌 점유율이 1% 정도 되는 대만의 업체 난냐라고 있습니다. 이 난냐와 그리고 또 다른 대만의 메모리 업체 이노테라에서 CEO를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기사에서는 찰스 카오가 이 칭하유니 그룹의 D램을 이끌고 있고 D램 공장을 짓기 위해 연말에 첫 삽을 떠서 2021년 완성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대만 D램의 아버지라는 찰스 카오라는 인물은요, 우리나라 시쳇말로 올드보이입니다. 대만 반도체는 2000년대 초반이 전성기였는데요. 치킨 게임 때 다 죽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때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난야 정도가 그나마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1% 정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이 난야조차도 니치마켓에서 조금 명함을 올리는 정도의 위상입니다. 그만큼 이 세계 업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뜻이죠. 이 찰스 카오가 지금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찰스 카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겠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겠지만 현재 대만 D램 업체의 수준으로 반도체 3강에 도전하기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 난냐만 해도요, 모바일 주력 제품에는 아예 D램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IT 기기이긴 한데 간단한 연산이 필요한 제품, 이를테면 성능보다는 저전력 특징이 더 중요한 스마트워치 등 IT 기기에 이 난냐의 D램이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역량의 대만 올드보이로 지금 삼성을 따라잡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칭하유니 그룹이 설립하려는 D램 공장이 12인치 팹이고 이 팹이 완성되면 첫 양산을 월간 기준으로 웨이퍼 10만 장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 12인치는 웨이퍼 지름을 말하는데요. 웨이퍼 지름이 12인치면 사실 최신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웨이퍼가 8인치였죠. 이 한 웨이퍼에 많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퍼 크기는 크고 칩 크기는 그 웨이퍼에 담을 수 있는 칩 크기는 작아야지 최신 기술입니다. 월간으로 웨이퍼 10만 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최신 설비를 갖춘 제대로 된 큰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요, 이 추후에는 웨이퍼 생산량이 월간 30만에서 50만 장까지 늘릴 것이라는 목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에 치즈 소스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칭하유니 그룹 관계자 멘트도 없고요, 그냥 쭉 청사진만 나열되어 있는 식입니다. 또 이 기사 말미에는 또 다른 중국의 D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연내 D램을 양산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청사진만 보면 이미 중국은 메모리 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제품이 나와야 제품을 입수해서 분석도 가능할 텐데요.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딱 2달 남았습니다. 중국에서 메모리를 연내 양산하겠다는 공언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요, 아직 양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2달 남았죠. 과연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시제품을 내놓는 것과 양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D램이든 낸드든 시제품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양산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양산하려면 수율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뜻인데요. 불량률을 그만큼 낮췄다는 뜻입니다. 대량으로 만들어도 불량률이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낭비하는 것 없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제품 개발과 양산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중국이 2달 내에 양산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이 뉴스만 보면 자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 간 소송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신에서 제가 이 뉴스를 확인했는데요. TSMC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소송이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둘 사이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로 했고, 양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연구개발에 크게 투자하게 될 특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반도체 특허에 대해서도 강범위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둘 사이 그 소송전이 관심을 끈 것은 둘 사이 분쟁이 최근 다른 이슈들로 침체기에 접어든 IT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IT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 등으로 몸살을 겪어왔습니다. 자칫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 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애플, 브로드컴, 구글,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전자제품이나 부품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파운드리는 TSMC의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면서 TSMC가 특허를 침해하면서 만든 애플, 브로드컴, 시스코, 하이센스, 레노버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만약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반도체 시장 침체기가 더욱 길어질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IT 기기 판매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메가토큰 악재가 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둘 사이 소송이 이렇게 단기에 결론 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공식 해설입니다. 둘 사이 특허 소송이 이렇게 단기에 결론 난 것은 아마도 두 회사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서로 싸워봤자 우리만 손해볼 뿐이다. 로펌의 배만 불려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건을 대략적으로 개괄하면요, 지난 8월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TSMC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특허 16건을 침해했고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TSMC가 특허 16건을 침해했고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걸었었죠. 이후 10월 1일, 그러니까 이달 초에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상대로 자사 특허 중 25건을 침해한 혐의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TSMC의 맞소송이 있고 한 달도 안 돼 이 두 기업이 두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난 것입니다. 외견만 놓고 보면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TSMC가 맞소송으로 응수하자 곧바로 두 회사가 합의한 모양새입니다. TSMC가 생각보다 완강히 저항하자 글로벌 파운드리가 물러선 것 같은 모양새지만 사실 두 회사 간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더 많은 양보를 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분명 TSMC가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 소송, 이 기술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술력은 TSMC가 낮지만 특허 침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글로벌 파운드리도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였죠. 객관적으로는 TSMC보다 기술력이 못하지만 특정 기술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특허 소송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 건도 이런 경로를 밟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로서는 지금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파운드리가 호주를 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와 특허 소송을 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M&A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공식적으로 스스로 매물로 나왔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매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앞날이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은 포기했고 기술력과 자금 여력을 감안할 때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더구나 14나노 공정 기술도 삼성전자 기술을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M&A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도 인수 부분에 뽑혀왔었는데요. 정작 삼성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이 정도 글로벌 파운드리 정도의 회사 규모를 인수하려면 삼성 정도 캐파는 돼야 한다는 상식론에 기반한 관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삼성으로서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기술을 뽑아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다는 뜻이죠. 다만 글로벌 파운드리 오랜 사업 경험에 따른 탄탄한 고객층이 삼성으로서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첨단 공정은 아니더라도 글로벌 파운드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드는 만큼 글로벌 파운드리 매물 가격이 많이 싸면 삼성으로서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와 파운드리 기업 간 소송 타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